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학원생 패널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문용일이고요.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희 앞에 학회 개회식이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저도 그렇고 다른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 늦었습니다. 어, 일단 우리 패널은 정체성 갈등 그리고 하이브리드전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세 팀이 상당히 재밌는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시작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서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 맡아주신 두 분 교수님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재관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현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기회 주셔서 여기 패널에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경기대 국제학과 유재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토론하게 된 정영선 박사님을 또 구면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유재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화여대 대 사회과교육과에 3월부터 일을 하게 된 류재흥이고요. 제가 이 분야의 전공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페이퍼 읽고 많은 분들이랑 토론하고 또 오늘 또 다양한 분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준비한 세 분부터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은빈 학생 그리고 정영선 학생도 소개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그 세 분 어느 분부터 서준우 이름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패널에서 첫 번째 발표하게 된 서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같이 계신 차승원 선생님이랑 이상진 선생님이랑 함께 정체성에 대한 발표하게 될 텐데, 고려대학교 저희 다 석사과정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그렇고요. 저희 연구를 공유하게 된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또 순서대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차승원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는 이상지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통해서 좋은 피드백과 토론 많이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세 분 과가 어디세요? 저희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정했고. 네. 그러면 다음은 신은빈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과정 중에 있는 신은빈입니다. 많이 부족한 페이퍼인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경험이 되게 적어가지고 많이 미흡하겠지만 좋은 피드백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정영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교수님들께 코멘트도 받고 또 유재관 교수님도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저희가 지정 토론이긴 한데요. 저도 그렇지만 두 분 교수님께서도 다른 발표도 들으시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2시까지라서요. 세 팀 발표 시간은 한 15분 정도로 드릴게요. 15분 정도로 드릴 테니까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께서 한 10분 정도 이제 코멘트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다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서준우, 차승원, 이상지 세 분이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슬라이드 잘 보이십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회 조직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정체성에 기반한 대중 태도를 설문 실험으로 연구를 했고, 설문 실험을 이제 2주 전에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워킹 페이퍼를 작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발달된 민주국가에서 이주민에 대한 반발이나 우파의 부상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다양성 역시 국민 역시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도 낮고 혐오 표현 역시 팽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선거 결과에도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엘리트는 아이덴티티를 동원해서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는데,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중은 이러한 아이덴티티 결집에 왜 동원되는가,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약화되는가를 저희는 연구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덴티티의 어떠한 측면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가, 그리고 아이덴티티의 이러한 결집은 정책 선호에 어떤 변화를 끼치는가를 첫 번째로 연구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아이덴티티는 이제 유동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실험자들을 천군이나 백군 이러한 단순한 색깔로만 실험자들을 나누는 행위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내 집단에 대한 우호성을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도 많이 연구로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의미는 아이덴티티가 약화될 수도 있음을, 좀 작은 실험 처치에 의해서 약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 설계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약화시켜서 이것 역시 정책 선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정체적 강화가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떠한 세대와 성별이라는 코호트,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이라는 코호트가 동일한 경제적인 입장에 처했다라는 인식이 정책 선호를 배타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가설 1로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제공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체성이 약화된다면 배타적 태도가 경감된다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온라인 설문에서 사용한 샘플은 대한민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현실적인 관심에 있어서 저희는 젊은 세대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20대와 30대를 과대표집한 샘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설은 그래서 정체성 강화와 정체성 약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보 제공이라는, 아까 가설 2번에서 얘기한 정보 제공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저희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코호트, 다시 말해 연령, 성별의 소득 정보를 제시할 경우에 이 소득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낮지 못한 사람과 평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분화될 것입니다. 공통점을 생각하게 했을 때, 그리고 정보를 제공했을 때 차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정보를 하나를 제공하면은 코호트가 동일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그 코호트에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거기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 되었을 때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가능하냐에서는 첫 번째로 동일시 가설입니다. 아까 평균적인 어떤 속성과 자신이 이질적이라는 자각을 하게 될 때 그 이질적인 측면이 평균적인 어떤 속성보다 더 어드밴티지드 된, 더 좋은 혹은 더 높은, 예를 들어 소득이라는 경우에는 평균적인 소득보다 자신이 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평균적인 속성보다 자신이 조금 더 낮은 혹은 디스어드밴티지드 된 입장에 처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그 두 케이스에 대한 이제 세부 메커니즘을 이렇게 동일시 가설과 자기 객관화 가설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동일시 가설은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각을 했을 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자 집단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몇십 대, 뭐 한 40대 여성이면은 40대 여성이라는 이 집단과 같은 동질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소득이라는 아니면 계층 정체성, 클래스 아이덴티티를 본다면 자신이 어떠한 소득 계층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 계층과도 아니면 그 소득 계층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착안을 해서 동일시 가설은 코호트, 그러니까 연령과 성별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약해지고 그 대신 클래스에 대한 동질감이 더 높아지는데 클래스에 대한 동질감이 더 높아질 경우에 다른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복지 정책 지지도 역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방식으로는 내가 퍼스널하게 정책 지지를 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정책 지지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정치적 부패에 대한 수용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더욱더 많이 감수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 객관화 가설은 평균적인 속성보다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속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됐을 때이고요. 이러한 메커니즘은 뭐 도덕적인 이타적인 가치를 더욱더 잘 인식하게, 더 함량하게 되는 메커니즘, deservingness를 조금 더 인식하게 되는 방식이고, 아까는 정치적 부패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으면 정치적 수용도에 대한 부패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수용도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코호트에 대한 동질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코호트 기반, 코호트와 비슷한 입장에 대한 정책은 그 정책에 대한 코호트 외의 정책, 그러니까 외집단에 대한 정책이 배타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은 자기 객관화 가설과 동일시 가설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 선호가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설계를 설명드리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설문 실험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구상을 했습니다. 독립변수는 설문 응답자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1, 실험 집단 2로 나누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의 강화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정체성의 약화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있어서 정체성은 둘 다 그 코호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경제적 속성을 부여한 것이 실험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정체성 강화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아무 트리트먼트가 없는 집단이 왜 없는 이유는 저희는 우선 연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코호트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조금 어비어스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어떠한 측면의 정체성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은 경제적인 측면의 정체성 강화입니다. 실험 집단 2는 실험 집단 1과 2를 비교하기 위한 것인데 경제적 정체성을 강화시킨 이후에 그 정체성을 약화시키고자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통제 집단은 응답자 자신이 속한 세대 성별의 문화적 공통점을 상기하게끔 만들었고요. 실험 집단은 관계적 공통점을 상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험 집단 2는 경제적 공통점을 상기한 실험 집단 1의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추가했는데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항목을 추가를 했는데 그것이 경제적 공통점을 상기한 이후 그 지점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질문은 내 집단의 평균 공연 관람 횟수를 예상하라는 질문, 그러니까 설문 응답자들에게 소속된 세대와 성별이 뭔지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30대 여성의 평균 공연 관람 횟수를 예상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실험 집단 1은 비슷한 그 형태인데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을 예상해 보세요라는 질문이었고요. 실험 집단 2는 그렇게 예상을 한 이후에 실제 평균 소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화면과 같이 구체적으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험군 2는 실험군 1에 추가적으로 50대 남성의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4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종속 변수 설계는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서 정책 선호도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했고요. 컨조인트 테이블의 구성은 화면과 같습니다. 정치적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형태를 통해서 저희는 종속 변수를 설계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요 공약이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이고요. 주요 공약에는 사회의 여러 계층에 대한 정책, 그 중에서는 복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권리 증진 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과 조금 더 보편적인 대중을 타겟팅한 정책들, 보편 복지 확대와 어떤 그 선호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 응답자들이 보는 화면은 여기 보시는 그 스크린 캡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리 여부 논란 없음 있음, 연령 30대 50대, 성별 남성 여성이 다른 속성들이고요. 저희의 이제 가설대로 설문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러한 처치 효과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오른쪽으로 처치 효과가 간다면 평균 효과가 간다면 선호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임금 향상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이고, 선호도가 감소한다면 왼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는 가설 1이 되겠고요. 실험 집단 1과 실험 집단 2의 차이는 가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커머널리티에서 디스턴스를 더 느낀 집단이 실험 집단 1과 2의 차이고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1의 차이는 어떠한 그 인그룹의 어떠한 속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냐의 차이입니다. 아까 문화 공연을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소득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을 추정하기 위해서 내가 소속된 코호트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소속된 코호트의 평균적인 경제적인 습관, 경제적인 지위, 취업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 실험 처치물이 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정보 제공 집단, 실험 집단 2와 실험 집단 1의 차이가 저희 앞서 예상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2-1과 가설 2-2에서 소득 분포에 따라서, 소득 분위에 따라서 처치물의 정보 제공의 효과가 다른 방향으로, 특히 비리에 대한 수용도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고소득에서는 그 예상한 대로 바뀌었고, 저소득 집단에서는 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이제 분석 결과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파인딩으로 세대와 성별, 그러니까 코호트의 정체성의 전형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느끼는 개인일수록 내 집단에 대한 동질감이 더욱더 높고, 이러한 개인일수록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집단 관련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고요. 그러나 정체성이 강화되면은 부정적 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알게 되어 자신이 내 집단의 전형과 같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면 세대와 성별 정체성이 약해지고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집단 관련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된다라는 파인딩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포퓰리즘과 양극화가 팽배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완화 방안을 제공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하셨고요. 공유도 끝났고,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갈게요. 아마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발표인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제 논문에서 비교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2022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개전 전쟁이 아닌 20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확대로 이러한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쟁에서 이제 각 국가들은 사이버 전쟁의 특징을 반영한 국가 전략을 새로 수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적 개념의 물리적 무기를 이용한 국지전과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전쟁 양식인 하이브리드 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확대로 이러한 심리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네트워크 기술은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달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하이브리드전 또한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요소가 두 하이브리드 전쟁의 성패를 결정지었는가 살펴보는 것은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국이 수립해야 할 하이브리드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요인이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가? 두 번째는 두 국가의 하이브리드 전략과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입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연구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러시아 사례와 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사태가 현대전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시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의 사이버 전략을 동반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해석함으로써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사이버 전략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외 정책과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동아시아에 맞춰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통적 군사 전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군사 외교 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존재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내적, 대외적 사이버 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약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저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례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사이버 영역의 확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어떤 요인이 승패를 가르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크림반도 합병은 유사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영토 합병이 목적이었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초기 전쟁의 목적과 성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 전략은 변화를 보여왔고, 특히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는 미국이 하이브리드 전략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국가 전략에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화 작업에 착수한 이후로는 비군사적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나 미국은 효과적으로 이를 전개하지 못하였고, 비군사적 전략의 실패로 결국 20여 년 동안 지속된 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침략 전쟁, 정권 교체, 민족 갈등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 등 다차원적인 전쟁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침략전쟁, 정권 교체 등의 전쟁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초기 전쟁의 성격은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두 국가 모두 자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한다는 국익 추구, 패권 추구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두 사례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의 개념과 특징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 개입을 흔히 하이브리드전으로 지칭하는데, 하이브리드전은 학술적으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현상적인 전쟁을 규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부재함에 따라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는 모호전, 비선형전, 차세대전이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 대신 차세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취한 군사 행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전 논리는 2013년에 발표된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연례 연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분쟁의 수단과 방법이 특히 정보와 정보 공간의 지배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라시모프는 2016년에 출간한 논문에서 현대전의 특성 변화를 설명하였는데, 현대전은 공식적 전쟁 선포 없이 평시 작전 부대가 그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심리전과 정보전이 강조되고 민간 전투대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비군사 작전인 여론 조작이 중요해집니다. 과거 전쟁이 육해공이라는 3차원의 전장에서 이루어졌다면, 현대전은 기존의 3차원 전장에 더해 정보라는 새로운 전장이 추가되어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분쟁 해결에서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의 현대전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모델은 6단계의 갈등 전개를 구상하고 있으며, 각각은 비군사적 조치 우선권을 특징으로 하지만 갈등이 해결에 가까워질수록 군사적 개입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제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4세대 전쟁론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린드의 세대론 모델 제시는 역사적으로 전쟁의 세대 변화는 발상과 기술이라는 촉매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진화론적인 설명을 통해 이전 세대에서 4세대로 전해지는 특징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린드는 기술과 발상에 의한 4세대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냉전의 붕괴 이후 전쟁 양상에 영향을 주는 안보 상황이 고려된 추가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3세대를 4세대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가적인 요소는 이념이나 종교에 기반을 둔 비국가 및 초국가 행위자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적의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세 번째 요소는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미디어의 조작을 통한 복잡한 심리전입니다. 미 육군교육사령부는 2017년 공군과 협조하여 다영역 전투의 기본 개념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영역 전투는 최근의 군사 환경에 맞게 합동군의 기존 작전 수행 개념을 대체하고 장기적 미래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쟁 수행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영역 전투는 장기적으로는 치명적 군사 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진행하는 한편, 현재 하이브리드 위협을 평전시의 전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국면과 실제 작전 지역에서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무력 분쟁 국면으로 구분하고, 두 국면에서 모두 승리하고 적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충격이 이제 다영역 작전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인하였는데, 그 결과 미국은 새로운 전투 수행 방식을 구성하게 되었고, 소위 다영역 작전이라는 전방위 적이면서 대담한 형태의 전투 수행 개념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영역 작전은 2016년 당시 미 육군 교육사령관이었던 퍼킨스 대장에 의해 제시된 전투 수행 개념으로, 미래의 전쟁은 단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5개의 영역에 걸쳐 동시에 수행될 것으로 보고, 미국이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군의 현대화와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영역 작전은 다영역 전투에서 제시된 경쟁과 무력 분쟁 과정에서 위협 해결을 위한 작전 단계를 5단계의 순환 고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과정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다양한 형식의 지역 통합 구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EU와의 협력 협정 체결 무사안에 이제 항의하여 시작된 유로마이단 혁명 시위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러시아는 주로 경제 외교와 같은 비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크림 지역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제 항구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배치되어 있었기에 즉각적인 군사력 동원도 가능하였고, 러시아와 직접 연결된 케르시 지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간 체결된 영공 통과 협정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러시아의 군사 작전 수행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크림반도와 러시아 간의 깊은 유대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크림반도 지역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86%에 육박할 정도로 러시아의 인구 비율이 높고 러시아의 매우 우호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무선 신호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나토의 추적을 따돌리고 군표식을 하지 않은 특수부대인 리틀 그린맨과 해군 포병으로 구성된 파르티잔 팀이 개입 초기 신속하게 크림반도의 주요 인프라를 점령하여 우크라이나 기지를 봉쇄하고 통신을 차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와해시켰다는 점도 러시아의 크림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대대적인 군 예산 지원을 배경으로 핵 전력과 첨단 무기 체계, 특히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감시, 정찰, 통신, 타격에 이르는 전 부분의 현대화에 초점 맞춰 추진되었습니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혼합되어 전개된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편 비군사적인 전략으로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정규군을 활용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러시아의 개입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언론을 활용한 활발한 정보전을 전개하는 등 비군사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비정규전, 비군사적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약화시키고 최대 약점인 분리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 정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지의 정치인, 관료, 장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무군으로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침략국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아 전쟁에서도 상당수 활용한 적이 있었던 코사크를 비롯해 전투 경험이 많은 민병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전을 포함한 심리정보전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러시아 측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크림 합병에 있어서 러시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크림반도 내 모든 우크라이나 TV와 라디오 방송 통신을 중단하였고, 앞으로 행해질 주민 투표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서방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등 크렘린궁에서 전달하는 러시아에 유리한 정보만을 담은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개입 과정인데, 이제 2001년 9.11 이제 알카에다에 의해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항공기 테러는 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래로 미국 역사상 본토를 공격받은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에 이제 탈레반에게 빌라덴과 그 측근들의 인도 및 알카에다 캠프 폐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테러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탈레반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빌라덴을 보호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2001년 10월 7일 항구적 자유라는 작전명으로 탈레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였고, 그 이후 2011년 4월 29일 이제 빌라덴 제거 작전인 넵튠 스피어 작전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빌라덴 사살 이후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와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쟁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미국은 자유의 파수꾼 작전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다가 2020년 2월 29일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러서야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의 철군 시한과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철군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정치 정보전의 일환으로 국제적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은 전쟁 상대를 이슬람 전체가 아닌 알카에다와 테러 조직에 초점을 두고 전쟁의 명분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나토 회원국을 비롯하여 미국의 전쟁 정당성을 인정하는 43개국이 전쟁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이 전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하 양원의 전쟁 지지 성명 발표와 함께 여러 차례 걸친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리전을 포함한 정보 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반란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반란전에서 정보 작전은 합법적인 사회, 정치, 경제 질서 및 통제를 확보하는 데 주둔 국가와 정부를 지지하고 주민과 반란군을 분리시키며 반란 그룹의 절정 과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우호적 인식과 주둔 국가의 합법성에 영향을 주는 데 집중합니다. 세 번째, 식량과 라디오를 활용한 심리 정보전을 전개하였는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들에게 식량과 함께 선전지와 라디오를 투하하는 등 강력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을 위한 식량 지원 1달러 기부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심리전도 함께 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차세대전과 미국의 다영역 작전을 비교한 표입니다. 위의 표는 러시아의 두 작전을 비교한 건데, 눈여겨볼 것은 러시아와 미국 모두 기존의 전통적 전쟁의 영역인 육상, 해상, 공중을 넘어 사이버, 우주, 정보라는 새로운 공간을 전장으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양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래식 무기의 우위만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없고 다영역 작전을 아우르는 전쟁 수행 능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양상과 각국이 수립 반영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두 국가가 전개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지은 요인은 무엇인가를 4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요인은 비정규군의 활용, 민간 여론 조성, 현 주민의 지지, 엘리트 포섭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는 러시아 군대나 경찰 등 정규군을 활용하기보다는 리틀 그린맨, 와일드 울프, 베르쿠트 등 민병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전장에 대규모 병력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첨단 무기와 훈련, 친러 용병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원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개한 하이브리드 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민병대는 강한 칠러 성향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러시아가 이들을 다루기에도 매우 용이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탈레반을 상대하는 데 있어 북부 동맹을 비롯한 부족 민병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활용한 민병대는 러시아의 민병대와 달리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전투에 나선 용병의 성격이 매우 강했고, 이들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와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알카에다와 탈레반 전사들의 파키스탄 피신을 눈감아 주는 등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탈레반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 여론 조성 측면에서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선전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사태 발생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를 지지 충성하는 정치 문화 조직을 구축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여 방송 매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장악하고 분리주의 운동이나 반정부 감정을 자극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초기 단계의 중요한 외교를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적인 NGO나 미디어 등 네트워크의 확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깊은 언어적, 문화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에게는 미디어전을 활용한 선전전을 전개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심리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다수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하는 이라크전을 개전함에 따라 미군과 동맹국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정책에 협조적이었던 다수의 국가들이 이중적 태도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내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식량과 선전지, 라디오를 투하함으로써 미국이 설정한 적은 아프가니스탄 일반 대중이 아닌 탈레반과 알카에다임을 분명히 하여 미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반미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준비성으로 오히려 투하된 선전지는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비난에 휩싸여 미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현 주민들의 지지 측면에서 러시아는 높은 민족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현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높은 민족적 유사성과 칠러 성향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크림반도 합병투표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현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였는데 탈레반 정권 축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아프간 정부와 미군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말 이후 아프간 정부와 미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신뢰는 점차 하락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전쟁 경제 재건 실패와 친미 자르카이 정부의 부패 및 통치 역량 부족, 낮은 문화 이해도와 현 주민과의 유대 형성 및 유지 실패라는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화 작전과 대반란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 부대의 장기 주둔을 통해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짧은 교체 주기로 인해 정책 시행의 일관성을 지속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 주민들과의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도 실패하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점령국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점령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이 계속 확보되지 못하면서 미군의 철수 계획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철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친미 정권인 카불 정부를 더 불신하게 되고 그 반대 여파로 탈레반 반군의 세력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포섭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현지의 정치인, 관료, 장교들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무군으로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섭된 칠러 인사들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러시아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한편 미국과 친미 자르카이 정부도 엘리트 포섭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생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탈바꿈한 다양한 종족들의 무장 세력을 정권에 포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르카의 정부는 네포티즘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수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고 어떤 요소가 하이브리드 전의 승패를 결정짓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전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이제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북한과의 갈등도 이제 다양국에서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인터넷 공간을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적의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제 대규모의 군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하게 된다면 러시아나 중국 등 수정주의 국가들의 전략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비대칭 전략과 하이브리드 전략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 수행 개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며 가상의 적들이 구사하는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비해야 하며 미국의 다영역 작전과 전쟁 전략의 변화는 한국군에도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첫 발표라서 인데도 침착하게 잘한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시간 조절은 조금 아마 더 앞으로 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PPT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출한 제목 이제 디지털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범위를 조금 좁혀서 벤처기업 지원 정책으로 조금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으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문제 제기부터 이제 분석적 논의, 분석, 그다음에 결과, 결론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제 연구의 이 목적은 2003년 이후 이 한국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특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김대중 정부가 97년 아시아 위기,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추진과 함께 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려고 그 당시 IT 벤처기업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성장 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재정, 금융 등의 다양한 이제 수단들을 동원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의 이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특징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은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연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분석 틀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이 특정한 조건에서 형성된 이 제도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행위자의 선택지와 그다음에 행동의 범위를 이제 제약하는데요. 이 제도는 초기 조건이 변화해도 이제 한번 선택된 그 경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로 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 시기에 형성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제도가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벤처기업 정책을 살펴보는 이 현실적인 함의는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 지원 정책이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이 성공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이제 성공하는데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제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인 배경으로는 제가 박사 논문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시작으로 이제 산업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자 또 이 연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육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부터 이제 관련 정책이 뭐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이제 많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행되어 왔던 이런 벤처기업 정책을 살펴보고 이제 새로운 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산업 정책에 관련된 이론적 현실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행 연구 검토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 김태일과 도수관은 이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목표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었고 이런 직접 지원 재정 이런 제한된 수단 선택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정보 비대칭의 한계라는 이 비효율성을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호의 연구는 이 중화학공업 60년대 70년대에 행해졌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이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전형적인 이 발전 국가형 산업 정책의 일환이었고 또 벤처기업 정책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인데요. 이렇게 다른 배경에서 이제 등장한 두 정책이 결국에는 과거 산업 정책의 수단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유주의 도입에 의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략적인 분야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그 제도적 유산이 남아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열의 연구도 이제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이제 비교해서 이런 그 차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이제 제도적 요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의 차이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이런 발전적인 그 특징으로 제도와 전략의 차이에서 이제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제 결정적인 시점에서 구조적 단절의 정도, 주요 정책 결정 행위자의 구성과 정치적 연합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그 결과 한국은 이제 기존 산업 정책의 어떤 전통성에서 정책 대상을 산업 부분에서 조직 유형으로, 목표를 산업 발전에서 특정 기업 조직으로 발전시켜서 전환시켜서 산업 정책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권기환의 연구는
이 한국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이제 해외 진출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것이 수출 증대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수출을 많이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만으로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창조경제의 그 핵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 교수의 연구는 2002년부터 12년까지 이 벤처 창업 정책의 이제 변화 기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벤처 산업 건전화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벤처 캐피탈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정책,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기술 창업화 활성화 정책,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이제 시행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연구 시기를 보면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어떤 성장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이 벤처 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선영의 연구는 이 중소벤처기업 관련된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어떤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나 조정의 한계가 있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부처별 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그 정책 초반에 대한 조정 기능은 있지만 평가의 권한 또 행사,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는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 봤을 때 이 선행 연구는 보통 이제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 시기에 굉장히 벤처 지원 정책이 많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기에 대해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정 어떤 정책의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고요. 특히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수행되었던 산업 정책이 위기 극복 이후에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함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들을 제시하면 여기서는 앞서 제시된 그 장지호의 연구의 분석들을 이용하여 한국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장지호는 홀이 제시한 이 비공식적인 제도 변수 중에서 정부의 규범과 정책 사고 그리고 공식적인 제도로서 수행기관과 정책 수단을 변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연구에 이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그 연구의 타당성과 재현 가능성을 또 검토해보고 그 연구 성과를 조금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또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 이후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이제 비공식적인 제도인 정책 사고, 그다음에 공식적 제도인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시기를 조금 확장하는 대신 그 범위를 제도의 범위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사고의 조작적 정의는 비공식적인 제도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정책 선택 시에 공유하고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신년 체계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특정 정책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준거 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단으로는 공식적인 제도로 관련 법 규정과 집행 사례로 재정 금융과 비재정 금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도를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틸렌, 크레스너, 스테인머 등의 이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이 제도가 행위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선택지와 행동을 제약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정책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동일한 어떤 외부 충격에 굉장히 상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특정 정책들의 어떤 이 독자성, 그 원인은 어떤 그 각 국가 내별로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도적 특성, 조건들로부터 이제 기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런 제도가 특히 한번 형성이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변화해도 그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로우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 행위자들의 개별적인 자율성과 또 선택지가 제약되고 제도는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틀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정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김대중 정부 시기 이제 벤처기업 정책의 정책 사고와 정책 수단에 대한 이 장주의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벤처기업 정책의 그 시행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당면한 그 경기 침체, 또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IT 산업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부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새로운 신경제에 적합한 이런 산업 구조를 위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벤처기업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배경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책 사고로는 재벌 경제로부터 벤처 경제로의 이행을 산업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한계가 또 명백해진 재벌 경제의 대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또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경제를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을 정책 사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그 당시 정부의 정책 사고, 핵심적인 정책 사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금융 정책 수단과 비재정 금융 정책 수단으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또 정부가 모태 펀드와 같은 특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직접 출연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이제 간접금융 시대의 그 발전국가 시기에 간접금융에서 직접 금융시장의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개선 방안으로 또 개선을 하여서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소득세 감면, 배당소득 조세 감면 등 이제 세제 측면에서도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재정 금융수단으로는 창업 촉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그 방식으로 자금, 조세 특례, 입주기원 등록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어떤 교수 연구원에게 창업이나 이제 경영 참여 시 그런 겸직을 허용하고 휴직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에서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는 이제 벤처기업 관련된 정책으로서는 이제 벤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된 벤처기업의 그 결과가 벤처 버블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관심도가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는 신자유주의와 신시장 정책으로 조금 더 정부의 역할을 조금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더 그러한 관심도는 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벤처 도약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다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달라지지만 만약 그래도 벤처기업의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정책 사고, 정책 수단이 굉장히 경로의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사고로는 경제 성장,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가 모든 정부의 이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특히 이 대기업 중심에서 새로운 경제 주체인 벤처기업으로 경제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그 정책 사고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용어가 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이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기본 틀인 이 벤처 특별법이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두세 차례 계속 연장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적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과 한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한 결과 특히 재정 금융 정책 수단이 그쪽으로 더 기울어서 정부의 정책들이 경로우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발견을 하였는데요. 코스닥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또 새로운 주식시장을 개설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또 정부 주도로
벤처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 캐피털 이 두 가지를 계속 정부 주도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전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 벤처 펀드 국내 투자자의 구성 현황을 보시면 정부 기관이 39.3, 금융기관이 16.5, 연기금 13.1, 일반 법인이 11.4로 정부 기관의 구성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벤처기업과 투자가를 연결하는 금융 중개자로서 벤처 캐피탈의 기능을 활용함과 동시에 또 직접 이 역할을 담당하는 그 초기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배경에는 결국 한국 경제가 아직도 제조업 중심에서 또 제조업의 그 대기업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이제 또 위기 이후 두 차례의 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벤처기업 정책의 제도적인 경로 의존성은 장지호의 연구가 설명하듯이 발전국가의 산업정책과도 유사한데요. 벤처기업의 발전이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정보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주도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발전국가 시기에 시행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관련 정책과 계속 그 특징이 유사한 것이 계속 유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차별화되는 점은 이제 수단의 변화인데요. 정부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 분명히 직접적인 개입에서 다소 간접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특성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발전국가 모델이란 것이 중성주의적인 경향이 있지만 그 수단마저도 이제 중상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수단이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거는 발전국가 시기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이 핵심이 21세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제 다시 부활한 이 산업 정책이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그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과거의 제도적인 유산이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현재에도 적합한지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현재 조건에서 형성된 정책이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에 또 유지될 가능성,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신중한 산업 정책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97년 이후에 민간 주도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직간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유산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저부터 먼저 그 지정 토론 순서에 따라서 일단 저부터 그 코멘트를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고 흥미로운 연구고 상당히 시의적절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로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최근에 뭐 정치 양극화의 다양한 영향이나 결과 혹은 그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방법도 잘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아마 이 페이퍼를 읽은 게 아니라서 사실 코멘트보다는 질문들이 더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 실험 설계나 방법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조금 그 발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보내준 발표 자료에서도 그렇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그 첫 번째 라고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연구인데 연구비 마련 어떻게 했는지 대학원생들인데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논문 전체 구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사실 본인 그 연구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들이 실시한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잘 증명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지? 그 두 가지 가설이 지금 동일시 가설과 자기
객관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험 집단 1과 2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그러한 부분은 조금 완전히 설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통제 집단 혹은 뭐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 정체성 강화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뭐 아까 발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은 했는데 이게 정말 통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험 1과 2 사이의 결과에 대해서 그 예상 처치 효과를 보면 통제 집단이 가장 중간에 있고 실험 집단 1이 왼쪽에 있고 실험 집단 2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14페이지인데 그런데 그 질문을 보면 실제로 행했던 질문을 보면 일단 먼저 본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다음에 실험 집단 2에서는 실제 소득은 얼마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문에 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좀 더 높다라는 걸 가정한 전제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정보가 주어졌을 때 본인이 그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지 혹은 적게 버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반응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는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보내준 발표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이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도 온라인을 통해서 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험군 2에서 소득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의 감정이 있을 때 더 격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들 선거와 관련되는 연구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예컨대 뭐 현직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고 또 적극적으로 뭐 선거 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 정체성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긍정보다 부정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점도 꼭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실험에서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상당히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연구인데 이 연구가 가지는 함의가 충분하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연구 분석 결과는 보이는데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내리는 결론 혹은 함의, 이 연구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뭐 이론적인 혹은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는 뭐 발표 자료에서도 그렇고 실제 발표에서도 그렇고 조금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연구는 제가 열심히 좋은 코멘트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신은빈
학생 그 발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 패널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발표를 듣고 나서 느끼는 생각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인의 연구에, 분석에 혹은 결과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올 것인지 혹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본인이 발표에서 얘기했던 많은 그 주장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먼저 이대 유재현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페이퍼 쭉 읽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처음 받은 느낌은 그냥 굉장히 착실히 잘 구성된 논문이고 이제 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나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분석까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이제 잘 되어 있는 논문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일단 그 이론 설명하는 부분이나 역사 부분은 조금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 풋노트 같은 걸로 처리를 해서 약간 좀 장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이제 본인의 그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페이퍼의 프레이밍 관련해서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선은 이제 현대의 전쟁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전 시기에 이제 근대 혹은 뭐 고전적인 전쟁과 다른 형식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이론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그 분석 틀을 가지고 와서 이론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두 전쟁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전쟁의 결과를 야기를 했는지를 분석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가장 먼저 이제 페이퍼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특히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제 분석하신 부분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히려 이러한 말씀하신 요소들은 하이브리드 전쟁 이전에 전개된 많은 전쟁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제 지금 페이퍼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비군사적인 수단이나 이제 뭐 심리적인 뭐 전쟁, 뭐 심리적인 작전, 그러니까 뭐 선전전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그러한 요소들이 하이브리드 전쟁 이전의 전쟁에서도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뭐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국 측에서 독일 히틀러에 대해서 또 많은 심리적인 전쟁 수단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이제 사실 비군사적인 활동이나 작전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위조 집회,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위조 집회 같은 것들을 이제 공중에 살포하는 계획들까지도 연합국 측에서 뭐 이게 실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전쟁에서 수반되어 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이 페이퍼에서
주 타겟과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제 말의 요는 이제 분석하신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분석하신 것들을 읽으면서 이전의 전쟁들과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페이퍼를 읽기 전에 생각했던, 가지고 있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단 디지털 전쟁의 요소가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이제 좀 강조를 할 때, 일단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두 전쟁을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러시아 사례를 저도 이제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보면 뭐 디지털 전쟁을 전담하는 그 부대들도 만들어졌고, 뭐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 전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뭐 사이버 첩보 활동이나 뭐 기간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이제 사이버 전쟁 같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수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해킹, 뭐 핵발전 시스템 같은 것들 다운시키거나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부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주면 그 하이브리드 전쟁의 그 특징적인 현상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 의회를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 것도 사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여론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뭐 크림반도 뭐 합병이랑 좀 시기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약한 것 같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굉장히 긴 시기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체가 그 분석 기간을 갖다가 사실 뭉뚱그려 가지고 거의 전체 기간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특정한 시기나 이제 특정한 전쟁 작전을 좀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한 그 전쟁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분석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체도 이제 초기, 중기, 이제 후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자면 그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초기에는 뭐 군사적인 작전이나 뭐 지역적인 점령 같은 게 뭐 우선이 되고 중요해졌다면,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자생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뭐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들이 좀 더 강조가 되어서 나타나는 시기가 존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전쟁 후반기에서는 뭐 이런 문제 말씀하셨지만, 여론의 이제 역할이나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롭게 중요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나 긴 시기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금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작전 같은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이게 네,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조금 뭐 본인이 만약에 조금 수집할 수 있는 자료나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좀 더 직접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논문에 뭐 조그만 뭐 디스크립티브한 내용이라도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두 개의 전쟁을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제 접근이긴 하지만 조금 제가 느낀 이제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좀 제너럴리스트로서 느낀 점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읽었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유재관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정영선 박사님이신데 한국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그 다음에 페이퍼가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잘 오거나이즈 돼서 단락 부분이 잘 돼 있어서 크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한 가지 이제 많이 하셔야 될 게 이제 결론 부분이나 아니면 내용면이 상당히 보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고 먼저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거는 물론 저도 이제 이 정치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좀 조심한데 분석 틀에 관해서 저는 되게 이제 다 코멘트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제도주의가 이제 셀렌, 그다음에 크레스너, 스타인모, 그다음에 홀, 그다음에 피어슨 이런 분들이 이제 논의가 주로 되는데 사실 이분들은 제가 이제 학부 때 읽었던 1세대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좀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가 상당히 변형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이제 논의를 분석들에서 다 인용을 하시는 걸 다 뺄 필요는 없지만 요거 이분들은 그냥 한 단락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역사적 제도주의에 관련돼서 최근까지 논의가 나온 이론적 분석들을 다시 한 단락 정도로 분석들을 넣어주시면 새로운 분석들의 변수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전반적인 이 분들 1세대 거의 1세대 역사적 제도주의 하신 분들의 논의를 다시 이제 장지호 선생님의 이제 논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 분석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지호 선생님의 2006년 논문을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장지호 선생님이 뭐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영선 박사님이 여기서 그것도 잘 녹여내신 것 같은데 이 장지호 선생님의 부분을 어느 정도 의존할 건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좋은 논문으로 나오려면 거기 장지호 선생님이 주신 것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분석들의 기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야심차게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를 요것도 이제 저도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 같은데 이제 비공식 제도는 정책 사고, 그 다음에 공식 제도는 수행기관이나 정책 수단을 주로 이제 보신다고 하셨는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패스 디펜던시가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구조주의적인 아규먼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락인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든 역사적 제도적 이너시아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경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구조주의적인 아규먼트인데 여기서는 정책 사고하고 수행기관 또는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주의적인 느낌은 또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저는 좀 스스로에게 궁금했냐면 그러면 왜 노무현 때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정책 사고가 벤처기업에 관한 정책 사고가 계속 연속성을 갖고 유지가 됐는지 왜 이 질문이 또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행기관이나 정책 수단은 각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선호들이 다른 정부들이 계속해서 집권들을 교체로 했는데 그럼 왜 수행기관이나 정책 수단 측면에서 연속성이 보이는지 이 왜라는 질문이 본 페이퍼에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역사적 대도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정책적 사고가 어떤 정책적 사고가 나타나고 수행기관과 정책 수단이 딱 식별이 되면 그냥 그게 경로 종속이 생긴다. 이런 주장하고 아니면은 이것들도 그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경로 종속이 생긴 거다. 이 의미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본문 논문이 이제 정책적 사고가 어떤 식으로 안 변했는지 쭉 한 번씩 그 흐름을 지적해주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의 정책 수단이 어땠는지를 조금 쭉 시간별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데서 이제 분석이 끝났는데 그거에 더해서 도대체 왜 이 정책적 사고하고 수행기관 정책 수단이 그런 패스 디펜던시를 가졌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정책적 사고나 수행기관이나 정책 수단은 물론 장지호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하셨는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그렇게 패스 디펜던스를 만들어낼 만한 변수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 제도주의자들이 그 상당히 구조주의라고 비판을 받는 그 패스 디펜던스의 제 기억으로는 뭐 규범, 그다음에 법, 뭐 가치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것들이 그냥 딱 들어있어서 락인 된다고 이렇게 했던 그 주장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좀 더 공식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듀러블한 시간적으로 오래가는 그러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중언부언했는데 요를 말씀드리면 정책 사고, 수행기관, 정책 수단 이런 거 다 행위자 중심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역사 제도주의라는 분석 틀에서 역사 제도주의는 되게 상당히 구조주의적인 아르멘트인데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정책 사고나 수행경 정책 수단 등은 그냥 너무 쉽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increasing return이라는 그 개념이 아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번 그 역사 제도주의 문헌을 읽으면서 한 번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대부분 되게 오버라이즈가 잘 됐기 때문에 읽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틀에 있어서 좀 더 논의를 좀 더 더해주시고 업데이트 해주시고 정책 수단 그다음에 정책 사고 요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그 좀 약간의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그 시각에 발을 딛고 있다면은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페이지를 보면 7페이지를 보시면 박근혜 정부는 이제 벤처 제도학기로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도 벤처 제도학기로 나왔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타이틀이 중복이 되면 정부를 나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정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구별이 되게요. 예. 그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연 그럼 여기서 핵심 주장이 이건 것 같아요. 벤처라는 새로운 경제적인 그 붐에 아직도 한국의 그 중상주의 시대의 산업 정책의 느낌이 있다. 이 주장까지 함의로 끌어내신 것 같은데 그 판단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중상주의적 국가 장치들이 1990년대 초반 민주화되면서 많이 해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벤처를 통해서 오히려 그 중상주의적이고 중상주의 성격이 강한 산업정책의 냄새가 여전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은 함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과거 우리나라 발전국가의 중상주의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벤처 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중상주의적 습관들이 생겨서 그것이 존재하는 건지 이 판단은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전 이상입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코멘트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그 토론 맡아주신 분들 말고 그 플로어에
들어온 몇 분이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나요? 코멘트나? 없으면 방금 그 토론자분들께서 주셨던 코멘트에 대해서 그 발표자분들이 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지금 첫 번째 발표 팀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문영일 교수님 코멘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연구라 코멘트가 되게 필요했는데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미비된 그거랑 또 이론이랑 설계가 어떻게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주셔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조금 이제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와 함의가 어떤 중요성이 있냐, 이론적으로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냐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가 외집단 배척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이론에서 이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서는 아이덴티티의 어떠한 측면이 외집단 배척 혹은 라이트윙 파퓰리즘 이런 정치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컨텍스트에 한정해서는 자신의 이제 세대와 성별에 대한 그 정체성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외집단에 대한 배척 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비교하는 두 대상이, 하나는 그 경제적인 공통점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다른 거는 그 세대와 성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조금 강하지 않은 약한 공통점을 생각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라시보 플레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플라시보 그룹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아예 아무런 제공이 없었던 것이랑 플라시보가 주어지는 것의 차이는 계산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영어 관람 횟수와 평균적인 소득을 추정하게끔 했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건 유사하고, 숫자가 개입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그룹 간의 속성이 비슷한데 딱 관심 있는 것 하나만 바꾸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표준적인 기존 이론에서 또 최근 이론에서 좀 얘기하는 바는 정체성을 누가 더 강력하게 느끼냐, 누가 더 약하게 느끼냐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의 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이, 나는 이제 학생일 수도 있고, 나는 뭐 남성일 수도 있고, 나는 아니면은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 한국 국민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대부분의 그런 집단의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표준적인 어떤 속성과 나의 속성이 가장 유사해야 강력한 정체성을 느낀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생각하게 만들면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다음에 근데 평균적인 소득은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면은 cognitive dissonance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약화된다라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cognitive dissonance를 느끼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래 하나의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집단의 표준적인 속성과 나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체성을 더 약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게 이제 실험 집단 1은 경제적인 공통점, 실험 집단 2는 경제적인 공통점을 생각했다가 그게 생각보다 다르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평균 소득이 실제보다 더 높다고 착각해서 생기는 효과가 아닌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한 응답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응답 데이터와 실제 소득을 비교를 하면은, 실제 소득이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의 경우 225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추정한 사람과 많이 추정한 사람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그룹이 더 높게 생각했다는 방식은 저희 샘플을 나눴을 때 가설 2-2인 조금 더 내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질성을 느끼는 cognitive dissonance를 느끼는 집단이 패터널리스틱한 입장에서 포용력을 느끼는 집단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소득 수준에 대한 서브 그룹이 9개로 나뉘어진 자료가 따로 있는데 저희 제출한 슬라이드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이인컴 그룹과 로우인컴 그룹과 미드인컴 그룹이 있는데 미드인컴 그룹에 대해서는 처치 효과가 그렇게 크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이인컴과 로우인컴은 비슷한 양상으로 처치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만 부패에 대한 수용도에서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챙겨줘야지, 이 사람들 챙겨줘야지 하는 생각에서 나는 내가 더 돈이 많기 때문에 복지를 더 챙겨줘야지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러함과 동시에 내가 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에 대한 수용도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에 더 큰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설문 설계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린 처치 집단 간의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끔 유도됐다는 점, 두 번째로는 어떠한 논리적인 프레이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밍을 한 것이라는 점, 프레이밍 익스피리먼트와 프라이밍 익스피리먼트의 차이에서 그걸 조금 경감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으로는 독립 변수의 측정에 있어서 컨조인트 실험이라는 세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응답하는 것이 설문 계획자들에게 관찰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경향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종속 변수 측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문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대학원생 대상 연구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는 요 프로포절이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국 리서치에 정해진 예산에 맞는 샘플을 좀 확보해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실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신은빈 학생. 먼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제 논문에 이제 정말 유익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신 류재윤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페이퍼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개전에 대해서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사례를 이제 2014년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2022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전이 실시되면서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4년에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2022년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교할 만한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쉽게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선택하게 됐었고, 이제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심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부터 계속 왔었던 이제 전통적인 전쟁의 양상이긴 했지만 조금 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거의 20여 년에 걸친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시기별로 구분하여서 특정 짓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 비교의 밀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디지털 요소, 이제 SNS와 같은 디지털 요소도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페이퍼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연구 가치가 있는 논문으로 좀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네. 먼저 이렇게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이제
정확히 어떤 게 문제인지 몰랐는데 계속 뭔가 고민스러웠는데 교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벤처 기업 지원 정책을 보다 보니까 그 사례 연구를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정책 사고 부분에서 계속 그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이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식에서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를 토대로 그거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왜 이것이 유지되는지 그 경로우전적인 특징이나 흔히 말하는 그 독립 변수 부분에서 좀 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왜 유지되고 왜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 정치 경제 모델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97년 이후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도입이 한국 정치 경제 모델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지만 그 굉장히 논의가 신자유주의로 갔다 아니면은 아직도 발전 국가적인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 아니면은 그 둘의 결합으로 그게 물리적인 결합이든 화학적인 결합이든 어떤 새로운 포스트 발전 국가 모델로 이제 변하고 있다. 논의들이 다양해서 아직 제가 저 스스로 어떤 그 학문적으로 제 입장을 지금 좀 정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한 케이스로 봤을 때는 벤처기업 정책에서는 어떤 정부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제 아닐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벤처기업 정책, 이 지원 정책에서 나타나는 이제 정부와 기업의 관계, 이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그 한국 정치 경제 모델에 대한 그 함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직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아직은 이게 발전 국가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남아 있다고 해야 될지 그게 질적으로 봐야 할지 좀 양적으로 봐야 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유재현 교수님, 유재광 교수님 혹시 뭐 더 추가하시거나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도움이 될지 없습니다.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그 페이퍼 발전하셔서 저 피드백이 필요하시면 뭐 언제든 연락하셔도 되고요. 뭐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하긴 하지만 네, 뭐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유재광 교수님. 예, 저도 뭐 특별히 더 추가할 말은 없고요. 네, 그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좀 해서 그 함의 부분을 결론 부분을 좀 풍부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뭐 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 경제 모델에 관한 논쟁이 정말 치열한데 그거를 이제 벤처 사업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걸 좀 더 명확해 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그 서준우 학생 그 설명에 대해서 그 조금만 더 저기를 보충을 하자면 사실 그 이론적인 함의나 결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 지금 요리로 치면 재료도 너무 좋고 요리도 그냥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플레이팅은 조금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잘 디자인을 하고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뭐 서준 학생이 설명은 잘해줬는데 여전히 직관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그 실험 집단 2에서 결국 정보라고 하는 트리트먼트가 주어지는 건데 정보가 주어졌을 때 내가 평균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평균보다도 소득이 이렇게 못하네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험 설계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짧게 설명을 하면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여전히 직관적으로는 와닿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당히 지엽적인 거긴 한데 그 분석 결과 보여주는 그래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독해가 쉽지 않아요. 그 와닿지 않고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것도 너무 지엽적이긴 한데 왜 가설 1, 2 해가지고 빨간색 메모치고 그 결과들 보여주는 그 그래프가 그 그래프 상에 있는 그 순서와 그 옆에 그 설명을 해주는 그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었어요. 뭐 그게 뭐 이해하는 데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하나하나 조금 미시적인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최근에 제가 대학원생 패널들 들어가면 이상하게 고대에 있는 학생분들 토론을 많이 맡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요즘 보면서 상당히 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결과물로 또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혹시 발표 지금 뭐지? 두 분 여기 들어왔고 지금까지 다 받고 같이 그 페이퍼를 썼는데 말 안 한 두 분이 계시죠? 지금 이상지, 차승원 두 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상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 가설을 2-1과 2로 나누면서 그것이 뭔가 그 서브그룹이 저소득과 고소득이 같은 행태로 움직이되 그 세부 기제가 다르다는 거를 더 명확히 하고자 처음에 제시를 했던 거여서 저소득과 고소득의 그 트리트먼트와 트리트먼트 플러스 인포메이션을 받은 그룹이 움직이는 방향이 각각 같은데 그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저소득인 그룹은 뭔가 본인을 수혜 대상으로 같이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평균 집단에 비해 소득이 많이 낮기 때문에 나도 이 부피가 확대될 경우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부패를 더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타 집단에 대한 배척이 낮아져서 그 확대된 부피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 고소득에서는 오히려 더 내가 생각했던 평균보다 내가 소득이 훨씬 높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괴리감이 오히려 준우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터널리스틱한 모티베이션으로 발현이 돼서 뭔가 하지만 그것이 부패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지 않는 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더 설명을 저희 논문에서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차승원 학생. 네, 코멘트 너무 필요한 단계였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연구가 가지는 함의가 되게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잘 요리를 그러니까 잘 플레이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표집을 할 때 20대, 30대를 과대 표집을 했었던 이유는 저희 연구자들도 청년층이고 또 관심 대상도 그 청년층 그러니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이 뭐 이민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에트니시티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양성은 굉장히 현상적으로는 낮은데 배척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높고 다양성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봐도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바닥에 있고 OECD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고 이런 현상에서 출발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살리고 싶었는데 다른
선생님들 보시기에도 뭔가 잘 안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저희가 우려하던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 데이터를 받은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20대, 30대에 대한 건 아직도 워킹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거 잘 반영을 해가지고 재밌게 잘 만들어서 잘 게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없으시면 그 정보세계정치학회 추기학술대회 3-1 패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